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범에 들어가서 공범의 개념, 그 다음에 공범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공범 그러면은 범죄를 범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범하는 경우를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범죄를 범하는데 1인이 하면은 이제 공범이 아닌데 2인, 3인, 4인 그렇게 더 많아지면 공범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공범이죠. 그것이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쉽게 공범할 때 쓰는 그런 개념, 그것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여러 명이 범죄를 범하는 경우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쉽게 쓰이는 그런 공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이 당연히 형법에도 있죠. 또 형법에서도 씁니다. 자, 그렇게 쓰는데 형법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법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공범 그럴 때는 지금 방금과 같이 설명하는 그런 공범 개념도 있고 또 다른 공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범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경우, 그런 것들을 전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형법에서는 그거는 광의의 공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인이 아닌 수인이 범죄에 참가해서 범죄를 수행하는 형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광의의 공범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죠? 그렇죠. 협의의 공범이 있는 거죠. 협의의 공범하는 것은 좁은 뜻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범할 때 이 공자를 보면 이게 뭡니까? 좀 도모한다, 옆에서 도와준다, 더불어 한다 이런 이제 공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범, 옆에서 좀 도와주고 거드는 그런 의미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처음 들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범할 때 그 범죄의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교사를 합니다. 교사가 뭐죠? 범죄를 시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을은 그 범죄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너 A 죽이면 내가 1,000,000원 줄게. 뭐 이렇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을이 칼을 들고 가서 A를 살해했다. 그러면 이 전체 범죄에서 살인죄에서 그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을이죠. 그죠? 을. 근데 을을 범죄를 마음을 심어준 사람은 갑이죠. 그러니까 전체 범죄를 보면 전체 범죄의 그런 구도를 보면 을이 범죄의 주인공이죠. 아무래도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갑은 을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옆에서 좀 이렇게 가공하는 더불어서 하는 협조하는 그런 어떤 그 조연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처음에 갑이 시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헛갈릴 수 있는데 더 예를 좀 쉽게 들자면 갑이 A를 살해하고자 하는데 옆에 있던 병이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단단한 끈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 거. 옆에서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죠? 협조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첫 이해에서 범죄의 마음을 심어준 사람, 또 두 번째 이해에서 범죄를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죠? 정범이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 그 중심에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공범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공범도 있다. 그걸 우리는 협의의 공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형법의 전공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범죄를 전체적으로 그 주도한 그리고 범죄 실행 행위를 한 그런 범죄의 주인공을 우리는 정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범, 그죠? 그 핵심이고 주인공이고 포스트고 그 범죄를 주도한 사람, 이 정범을 전제로 정범에 가담하는 또는 뭐 가공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옆에 가담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공범을 우리는 협의의 공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 이걸 들으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공범 그럴 때는 그냥 여러 명이 그냥 범죄를 범하는 것 이렇게 좀 쉽게 널리 사용되는 그런 어떤 공범 개념 그런 걸 우리는 광의의 공범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의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그 정범에 가공하는 가담하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법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어느 걸 더 많이 쓰느냐? 뭐 숫자로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형법에서 보통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광의의 공범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협의의 공범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갑은 그때는 정범이 아니고 공범이다. 갑은 공범으로 그 범죄에 가담했다. 또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때는 협의의 공범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횟수가 어느 게 더 많이 쓰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런 협의의 공범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범 그러면 여러 명이 가담하는 것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형법책을 읽으면서 공범 그러면 뭘 딱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정범이라고 하는 거. 이 공범이라는 걸 쓰는 거 보니까 뭐 정범이 따로 있구나. 그 정범에 갖다 붙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여러분들이 뭐 명확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공범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형법상 이런 공범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 현행 형법에서는 공범을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 네 가지로 규정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공범 형태를 먼저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먼저 보면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수인이 모의도 같이 하고 실행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범죄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정범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는 것은 협의의 공범은 없는 거죠. 그렇죠? 광의의 공범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전부 정범이기 때문에
협의의 공범이라고 하는 자는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든 공동정범은 같이 모의하고 같이 실행하는 전부 주인공들로 되어 있는 그런 공범 형태다 하는 거고요. 간접정범 하는 건 좀 이게 복잡한데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30살 된 사람이 5살 된 꼬마 보고 독약을 줍니다. 그 독약을 줘서 그 자고 있는 사람의 입에 넣으라고 시킵니다. 그럼 얘는 꼬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난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입에 넣어서 그 사람을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그 30살 먹은 그 사람이 간접 정범입니다. 이제 5살짜리 꼬마는 형사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간접 정범 그러는데 이런 간접 정범은 자기가 그야말로 글자 뜻 그대로 간접적이죠. 자기가 직접 그 사람 입에 독약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어떻습니까? 전체 범죄로 보면 30살짜리가 주도한 거는 분명하죠. 그죠? 5살짜리 꼬마는 어떤 사람이지만 아직 어린애로서 그냥 자기가 범죄를 하는데 이용한 도구처럼 이용됐을 뿐이지 그 범죄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30살짜리 우리는 간접 정범 그럽니다. 자, 이때도 이 30살짜리는 정범이 되는 거죠. 자, 교사범은 범죄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교사범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갑이 을에게 어떤 범죄를 시키는 것, 이걸 우리는 교사범 그러는데 그 교사를 받고 실행행위를 하는 자, 그 사람이 어쨌든 정범입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못지않게 불법성이 높겠죠. 그죠? 잘못된 거죠. 자, 이 사람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범과 그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똑같은데 어쨌든 직접 범죄 수행한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정범에 갖다 붙은 사람으로 공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종범 하는 거 우리 방조 행위를 한다 그러죠. 그죠? 도와주는 겁니다. 정범 그 범죄의 주인공이 범죄를 범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 뭐 담을 넘는데 밑에서 밀어줬다든지 또 독약을 주는데 더 센 독약을 갖다 준다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를 종범 그럽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협의의 공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자, 광의의 공범은 당연히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모두 2인 이상이 범죄에 가담을 한 거니까 광의의 공범이 되겠죠. 근데 협의의 공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정범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있고, 그죠? 주인공이 있고, 거기 옆에서 가담한 그런 경우는 교사범하고 종범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거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중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이걸 다 내놓고 협의의 공범만으로 묶인 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공동정범, 교사범, 간접정범, 뭐 종범 뭐 이렇게 좀 뭐 헛갈리게 지문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죠? 협의의 공범에 해당되는 것은 교사범과 종범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공범에도 여러 명이 가담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공범 개념이 있고 정범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그 옆에 가담하는 그런 형태의 협의의 공범이 있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간단하게 알아볼 거는 이런 공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협의의 공범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범죄를 범한 어쨌든 주인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범이 범죄의 주인공이죠. 이 범죄의 주인공이 있는데 옆에서 가공한 이런 공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자, 처벌은 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이 구파와 심파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구파, 심파, 근대국가, 현대국가,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법학 개론이나 형법 1에서 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또그 다른 강의안을 참작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잠깐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중세시대를 거쳐서 절대주의 시대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독립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이 근대국가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박애, 계몽주의, 성문법주의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이런 인권 의식이 발생한 그런 국가를 우리는 근대국가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근대국가에서는 이제 국왕이나 이런 귀족이 주인공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절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구파는 뭘 중시한다 그랬죠? 인권,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고문의 금지, 그 다음에 사형 폐지, 그 다음에 성문법주의, 죄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헌법을 문자로 나타내는 입헌주의 헌법, 자, 이런 사조들이 나타난 이제 그런 시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아주 빈곤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의 복지를 강조했던 그 이후 시절 현대국가에서는 또 범죄가 격정하고 이름에 따라서 그 주관주의, 심파 이론이 또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무조건 사람의 인권이나 평등이나 이런 것만 강조해서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또 개입을 하는 자, 그런 시절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이런 큰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형법도 2대 조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2대 조류가 구파와 심파인데 이 구파와 심파는 형법뿐만이 아니고 법뿐만이 아니고 경제학, 사회학, 인문학 모든 영역에 걸쳐서 큰 그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이다. 그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형법의 변화, 민법도 소유권 절대, 계약 자치의 원칙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근대국가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또 국가가 좀 개입해서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현대국가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잘하고 자, 이런 여러분 구파는 인권을 존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니까 그 범죄를 성립시키는 걸 되게 엄격화합니다. 가능하면 범죄가 성립을 안 되도록 쉽게 범죄를 성립시켜서 아무나 잡아서 처벌하는 걸 대단히 경계를 한 거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엄격하게 했으니까 이 구파에서는 그 범죄를 어떻게 봤냐 하면 그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 그죠? 그 또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도 그냥 범죄를 수행했다는 것이 것으로 더 나아가서 범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든지 법익 침해가 아주 커진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걸 범죄로 보고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성립을 대단히 늦게 그리고 또 엄격하게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죠? 이 정범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으려 한 거니까 정말 칼로 사람을 찔러서 피를 막 흘리게 하고 이런 사람만 처벌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파의 입장에서는 정범이 있으면 정범만 처벌하려고 하지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은 간접적이니까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범죄를 시킨 사람, 도와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처벌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범죄의 주인공, 그 포스트가 되고 법익 침해를 가져온 그 정범이 범죄를 하는데 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처벌한다. 정범의 범죄를 유도하거나 도와준 그 정범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심판은 형법 1에서 나왔던 것처럼 처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범죄성, 그걸 봅니다. 그래서 주관주의라 그러는 거죠.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기계가 있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너 마음속에는 지금 얼마간의 범죄성이 도사리고 있다. 더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생리적 범죄인이라 그랬죠. 그죠? 범죄는 타고난다.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고난 범죄성, 이걸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거는 정범하고는 상관없이 너의 그 범죄성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신의 그 범죄성이 드러나서 교사도 하고 도와준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처벌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 그 공범은 독립적으로 너의 고유한 범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구파의 입장에서는 그는 독립된 범죄라기보다도 정범의 범죄를 범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그런 데서 즉 정범의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거기에 유도를 하거나 그걸 이렇게 가속화시킨 도와준 그런 이유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구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범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의 범죄성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역사의 흐름에 따른 구파, 신파의 그 이론 대립은 법 전체를 거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두면 형법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설이 이 구파, 신파의 학설 대립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 또 책을 찾거나 또 그런 영상 강의가 있으면 그걸 보고 잘 이해해서 구파, 신파의 이론의 차이가 뭔지 따라서 거기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걸 잘 알아두면 형법, 형사헌법, 민법, 헌법, 행정법 모든 법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